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겠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 한 3% 정도 빠지잖아요. 예, 그거 외에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시장 좀 어떤가요?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 매물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경쟁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주종이 네.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오늘은 좀 특정 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매수의 유입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비차익 거래만 아니라 차익 거래도 같이 네.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차익 거래 증가분은 베이시스의 변화에 의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정도만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황관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있는 한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또 1900선 위에서 공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시장의 변화를 염두에 둔, 이게 꼭 시장의 변화라는 게 하락 전환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의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나의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또 우리가 이제 3거래를 쉬는 동안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부분의 현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떤 틀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화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요, 김종희 애널리스트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해요. 아, 외국인이고 다시 또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 또 우린 연휴가 있단 말입니다. 자, 추석을 대비한 시장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도 그렇고요, 이후의 흐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좀 트리거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서머스 자진 사퇴. 이게 바로 이 강달러를 이끌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수그러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반응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다. 그래서 완전히 환호하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쁘게 해석하지도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서머스의 낙마가 그러면 자넷 옐런 부의장의 당선이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 확률이 커졌다 정도? 예. 그러니까 서머스도 가장 확률이 높았던 사람이었는데 자진 낙마를 했고, 서머스가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경제계, 금융계 여러 사람들의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의회 통과까지도 이루어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을 보고 서머스는 미리 이제 사퇴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자넷 옐런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버냉키도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버냉키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황 경제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불황이 예상보다 너무 길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있었던 시기가 상대적으로 길었던 만큼 이제는 좀 성장 쪽에, 그리고 자신의 정책과 발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오바마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합한 인물은 시장에서는 옐런 부의장을 원하고 있지만 오바마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트너가 될 수도 있고 도널드 콘이 될 수도 있고, 변수는 여러 가지인데 시장에서 워낙 강력하게 옐런을 원하고 있는 만큼 분위기는 좀 그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오늘 금융시장에서도 분위기를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인데요. 만약에 이제 정말 테이퍼링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전체적인 양적 완화 축소 분위기가 없었다라면, 오늘 이 채권 수익률이 급락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가,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는 우려감을 이미 반영하고 있었던 거고,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대 내에서의 조정이었거든요.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반응도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달러인데요. 달러는 분명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박스권 내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달러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1.34 라인은 절대 상승 쪽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100엔대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도 아래로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인플레까지 나타나면서 좀 더 활성화된 그런 움직임이라면 금 가격은 다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또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와 최근에 달러의 약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금 가격도 최근에 약세로 가는 것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도 약세, 최근에 또 시리아 관련 문제가 잦아들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유가도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상품 시장도 상대적으로 탄력을 좀 잃은 모습이죠. 그렇다면 금융시장만으로 지금 해석해 봤을 때는 분명히 기존에 시장이 많이 우려했던 것을 조금 되돌리는 시도는 있겠지만 기존의 테이퍼링이라든지 방향 자체를 되돌릴 만한, 즉 미국 채권 수익률의 상승,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금 가격의 반등, 이런 것들을 되돌릴 만한 그런 강력한 방향성을 보일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구간 안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았던 게 금도 아니고 유가도 아니고 바로 이머징 마켓 시장, 그것도 아시아 시장 쪽이었습니다. 이쪽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명 EM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 펀드를 보시면 최근에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N자형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교적 다른 ETF에 비해서 거래량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서머스가 물러남으로써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과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변동폭을 보였던 이머징 마켓 펀드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를 찾고 있는 속도는 국가별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펀더멘탈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된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는 뉴욕 증시 주식 매매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좋아질 것이냐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시아 지금 자금들이 옮겨가고 있다고, 국가별로.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자금 매수가 들어오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9월 13일까지 측정되고 있는 글로벌 펀드 동향을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자금 동향의 선택은 여전히 선진국입니다. 이머징 쪽으로도 일부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초반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자금들의 로테이션 과정이었거든요. 이걸 팔고 이걸 들어오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며칠간의 흐름은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 같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국가 쪽으로 집중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 쪽의 전반적인 자금 동향은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주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채권은 오히려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구간 안에서 주식시장이 강세, MMF도 일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머징 마켓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올 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채권도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진국보다는 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머징 마켓 쪽에서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가 들어오고 있느냐? 지금 액티브와 패시브 두 가지 형태의 펀드가 있는데, 네. 액티브 펀드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액티브가 오히려 성장형이라고 보면 되나요? 좀 다른데요. 패시브 네. 쪽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액티브는 시장의 벤치마크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노리는 공격적인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값이 높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예, 뭐 보면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수익률이 1%일 때 액티브 펀드는 1%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그런 펀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라고 봐야 되겠죠. 패시브 펀드는 말 그대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만약에 벤치마크로 하는 그런 펀드라면 코스피 수익률이 1%일 때 1%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은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일종의 차익거래 자금이라든지 상당히 조금은 공격적인 성격이기보다는 제한적인 성격의 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매물에도 쉽게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까지의 외국인 자금의 모습들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개별 종목군들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오는 자금들은 분명히 금액은 많이 들어오는데 의외로 기관 매물도 강하긴 하지만 종목별로 강하게 위쪽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성격의 흐름이 다른 거죠. 초반에 들어왔던 자금은 액티브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을 노리는 그런 자금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지수 전체 바스켓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관 매물을 말 그대로 소화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지수의 그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펀드 쪽을 보시면 배당 펀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추이와 상관이 없이 꾸준하게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채권 자금에서 일부 주식을 선호하는 자금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국 쪽으로 좀 돈이 안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MSCI 한국 ETF를 보니까 최근에 2주 연속으로 신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산 자금들은 기존 자금들의 로테이션이었다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신규 자금이 한국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들이 가장 강하게 샀던 아시아 ETF를 보시면 1위가 아시아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의 성격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최근에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약간은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수를 사는 방향으로, 그래서 다소 공격적인 매수이기보다는 전체 지수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도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지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차익 거래와 환율을 기반으로 들어오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에 대한 변동 상황들은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서머스의 자진 사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로벌 자금 동향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에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나요?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보다 좋게 볼 수도 있고 사실 헷갈리거든요, 지금은요. 예. 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다음 날 또 시장을 보고 미리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 이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머스가 낙마하면 옐런이 당선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는 조금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이 현재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집중도는 한국이나 대만, 중국처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국가, 경상수지 흑자 놓여 있는 국가들만 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개별 종목을 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선호 종목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네. 이제는 외국인 선호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과연 얼마만큼 더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럼 프로그램의 조건을 형성해주고 있는 베이시스의 가격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괴리도, 그러니까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의 차이가 강하게 플러스가 나면서 벌어져 있는지,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오늘도 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모두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동안은 비차익 거래가 거의 중심, 그렇죠. 90% 이상이었다면 최근 들어선 차익 거래 비중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연휴 전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축소하셨다면 현재 시장은 중성주까지 그 분위기가 파급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측면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까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건설주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조선주는 뭐 그 이전부터 반응을 보였지만 나머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못난이 삼형제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홀딩 과정은 잠시 좀 이어나가야 되겠다. 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들 종목의 다음 질문에서 또 언급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들 종목의 본질적인 실적 회복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이 돼 현재 구간에서는 대형주라면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 200 혹은 MSCI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면 현재는 좀 홀딩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어떤 포인트가 지금 현재 대형주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알겠습니다. 종목 선택 기준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추석 지나면은 또 실적에 대한 얘기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 좀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좋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모든 부분들이 같이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좋아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함께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방향이 좋을 때
대부분 매출 성장률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겠죠.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방향이 좋을 때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바닥을 찍고 지금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앞전에 아주 좋았던 그런 모양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육 증가율의 괴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 경제는 그래도 2% 내외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계속 증가하지 않고 바닥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을 통해서 소비만 했던 국가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거죠. 대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은데. 중국의 이제 수출 물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그렇죠. 제조업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로컬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제조 능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워낙 이제 개별 생산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공장 자체를 외국으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의 중심이 이들 국가로 옮겨가면서 이들 국가에서의 전체적인 수출 물량의 증가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제 교역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양 기준으로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 그래서 기업이익은 별 변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교역량에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머징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이나 중국이나 브릭스 이들 국가가 성장하면서 이들의 교역량이 과거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았던 아세안 국가들의 로컬 브랜드들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역량은 늘지 않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정체되어 있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브릭스가 쉬는 구간에서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다 힘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이나 유럽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미국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2%, 3% 성장에서는 과거 브릭스만큼의 총수요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전 세계 주요국의 기업이익의 트렌드인데요. 지금 한국도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내려가는 모습이죠. 네. 이머징 국가 중국 모두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나 중국의 이익률은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감소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이 이전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효과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이익은 오히려 셰일가스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을 다운시키고 있는 미국 쪽이 차라리 개선되는 추세고 중진국이나 브릭스 같은 국가들, 프론티어 국가들의 이익률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하향 추세다라는 것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옛날에 미국 쪽, 지금 중국 쪽에서 노동 비용을 좀 다운시키는 걸로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미국 쪽이 셰일가스가 생산 비용을 좀 많이 감소시키고 있네요. 그런 쪽에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이 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하반기에 정말 괜찮아지는 건가요? 지금 보면 계속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양적인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시기적인 흐름을 보면 2분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중국의 최대 소비 시즌은 3분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은 4분기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는 주로 이제 재고 축적 기간, 준비 기간이었고요. 실제로 실적이 나타나는 구간은 3분기, 4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의 바닥을 바탕으로 해서 3, 4분기엔 좋아진다라는 것이 기존 전망이고요. 그래서 기존 전망을 보시면 영업이익 추이가 1분기에 30조 정도, 네. 2분기에 32조 정도, 근데 3분기에는 38조, 4분기에는 37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140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 140조 중에 이제 특정 기업에 쏠려 있는 부분,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쏠려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점은 뭐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상반기에 달성한 것은 45%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5%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반기에, 특히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좋은 이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얼마만큼 강도로 좋아질 것이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3분기는 2분기보다 좋아지는 게 거의 100%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4분기에도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3분기 대비해서는 좀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보면 원래 3분기보다 4분기가 위축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금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한 1조 원 정도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에도 굉장히 양호한 이익을 낼 거라는 건데 이 3분기에 보면 지금 환율 오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화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 국가들의 증가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 그렇다면 3분기에는 2분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설, 기계, 뭐 소재 이런 것들의 지금 주가 반등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적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반등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이 퀀트적인 요소가 생긴 거죠. 네. 근데 문제는 4분기에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이 전망이 맞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조금 전에 이제 분기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3분기에 좋고 4분기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좀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만약에 보일 수 있을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운된다면 그렇다면 3분기까지는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다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던 4분기에 조금 더 탄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상승을 쭉 보시면 그동안 영업이익이 쭉 늘어왔기 때문에 코스피도 양호하게 상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40조라고 하는 이런 금액의 달성, 2014년에는 160조 원의 달성, 이런 그림들이 계속 달성되어야 코스피가 계속 박스권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탄력이 둔화되거나 이렇게 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코스피는 2000선 부근에서의 계속적인 스윙 과정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너무 갤럭시에 쏠린 이익의 증가분이 많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한국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 속도에 발을 맞춰갈 수밖에 없겠고 미국의 성장률이 제한적이고 유럽도 제한적이고 일본도 제한적인 상황 또 중국 경제가 좋아지긴 하지만 정부가 드라이버를 걸어야지만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한국 기업들이 정말 탑 클래스에서 밀고 가는 그런 산업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제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량 기준에서 싸움으로 가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밀릴 가능성. 일본은 지금 주요 생산 기지를 전부 동남아로 옮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쪽이 나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한국의 전반적인 기업 이익률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항상 한국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도 생산 공장을 외국으로 많이 옮겼고 과거에 대비해서는 환손실에 대비한 파생 상품까지 투자를 하는 등 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4분기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바닥, 3분기 호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IT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과의 상승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4분기에 세계 경기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 세계 경기가 빨라지지 않아도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실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 주가가 싸다라는 것은 결국 4분기에 세계 경제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이 또 잘 나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제가 틀렸다면 2000선 부근에서의 감속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씩 김종현 애널리스트 얘기 들어보면 참 명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0선에서도 올라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지금은 확답할 수 없는 단계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2000선에서는 감속되는 건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는 좀 말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1900선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0선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줄여야 된다라고, 조금씩 줄여야 된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목표치를 2100선 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수 기준으로 5% 수익률입니다. 이 5% 더 먹으려고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크게 물리게 되면 이제 또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제 예측 또 퀀트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예측이 워낙 많이 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장의 성격은 분명히 수급장이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환율이 변화할 경우 또 신흥국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도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된 도표를 보시면 역시 온수장비와 전기전자의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의 비중이 올라가도 국내 기업들의 이익 하락률이 가장 적은 업종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현대차 그리고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죠. 예. LG전자는 여기서 빼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산업재 소재 쪽의 종목들의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신흥국의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기업 이익 하락률이 높은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트레이딩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늦게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밋빛 전망만 너무 믿기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를 하신다면 2000선 위에서는 추가적인 주식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기다려보는 전략,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는 한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나리선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정리는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수요가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 경쟁 강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머징 마켓 쪽이나 로컬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시장의 적극적인 비중 확대는 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로 좀 될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조정을 받아서 이제 뭐 1800도 뭐 이렇게 내려온다면 뭐 그때 어느 정도 다시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박스권 돌파, 박스권 상단이 어딜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2100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이 이제 상단에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3분기까지는 괜찮지만 3분기 이후에 기업이익에 대해서 확신이 좀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분기에 뭐 삼성전자 이익이 흔들린다든지 현대차 이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러면 바로 또 이제 퀀트 쪽에서는 빠른 수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늦은 수정에 쫓아가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리기보단 리스크 관리에도 좀 관심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혜 애널리스트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하셨습니다. 김정혜 애널리스트와 함께한 추석 전후의 전망이었습니다.